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10년 넘는 세월을 무명 배우로 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보통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를 찾는 과정이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과 연결돼 살아야 하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고 표현하고 싶었다. 연기가 아니더라도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의 행복 아니냐. 내겐 그게 연기였을 뿐이다. 수십 가지 알바를 했던 일도 무명 시절을 버틴 게 아니라 그저 내일을 대비하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오늘을 살았을 뿐이다. 와, 참 멋있는 생활 철학자 아닌가요? 바로 배우 조우진 얘긴데요. 오늘은 그가 주연한 영화로 영화 속 이런 법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변호사는 이분도 참 철학적이죠. 이조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함께할 영화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로 시작하는 영화 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나는 주식 브로커다. 감사합니다. 동명증권 영업이익 조윤현입니다. 우리전자 2만 주 시장가로 맨날 지금 당장. 첫 거래 골인. 야, 이 새끼야, 내가 팔렸지 언제 살았어? 내 돈 못 찾을 거냐고? 이런 거 못 치고 잘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1,000배 정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냐? 조일현 씨, 누구시죠?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번호표로 불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 총 거래 금액은 7천억. 일현식은 50억 정도 들어가겠네. 어디서 이렇게 던져대는 거야? 저희랑 같이 좀 하시죠. 난 계획한 일에 변수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 형.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일현 씨가 생각이 많아지셨네. 세상 돈들이 전부 다 네 것처럼 보이나 보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네, 또 영상 다시 봐도 재밌네요. 영화 돈, 유지태, 조우진, 기둥을 세우고 류준열 씨가 색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조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통해서 돈 버는 과정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일상 생활에서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재로 해서 돈 버는 과정을 그린 건데 특히 이제 돈 같은 경우가 경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필수적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큰 욕망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식을 통해서 표현한 게 나름 괜찮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많은 또 연기 잘하는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누가 이조로 변호사의 마음을 샀을까요? 굳이 꼽으라고 한다 하면 이제 저는 류준열 씨 평상시 때 이제 그 응답하라 그리고 최근에 영화 뺑방 같은 경우에서 특별하게 그 특징을 못 잡았었는데 류준열 씨 연기를 보면은 크게 이제 튀는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외모가 이제 크게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이상형인데. 근데 네. 여기에서 평범화에서 묻어나는 그 특별함이 굉장히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연기를 하니까 영화 자체가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한테는. 맞아요. 영화 돈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상류층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돈맛이었다면 여기는 이 조일현, 이 아주 나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 돈을 얻었다, 잃었다, 이러한 과정을 그려서 더 공감이 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류준열 씨가 사실 뺑반,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그거 잘 안 됐고, 근데 요번엔 잘 돼서 아주 즐거웠어요, 저도. 아니 조금
사실 여기서 사냥개, 금융감독원 검사역, 이 하지철, 사냥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이걸 두고 어떤 분은 잘했다, 어떤 분은 아우 좀 이상해 하시는 거 있는 거 알아요. 뭐냐면 사냥개 막 너무 독해야 되는데 뭐 아우 그냥 막 생활에 찌든 직장인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점이 좋았어요. 뭐냐면 너무 이렇게 그냥 딱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불독처럼 아니면 독사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은 너무 전형적 연기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한 번 물면 안 물 것 같은가? 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이라는 거를 왜 워커홀릭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막 퇴근 시간 됐는데 누가 가지 말라고 야근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일해 막 자기가 죽어라고 쫓아다녀. 그런 어떤 워커홀릭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그려낸 게 저는 아주 적절했다 싶고, 그래서 조우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캐릭터를 누구를 할까 할 때 아까 수십 가지 알바했다 그랬잖아요. 옛날부터의 사람의 데이터가 여기 있대요. 그걸 뭐 꼭 관찰을 해서가 아니라 추억과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한지철한테 누가 맞을까 고민을 하는데 딱 그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 맨날 퇴근도 모르고 일하는 어떤 아는 분. 그거를 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돈 속에서 법률 얘기 좀 뽑아내 보죠. 주인공이 류준열이잖아요. 주식 브로커예요. 자, 이것도 못 해먹을 일이구나라는 걸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던데, 아니 막 이제 거의 펀드 매니저 만나면 펀드 매니저가 거의 갑이고 이 주식 브로커는 뭐 을도 아니고 거의 병정 같은데 막 매사 한마디 한마디 막 신의 말처럼 막 메모를 하다 못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녹음하는 거 좀 괜찮아요? 그 녹음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아닙니다. 이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당사자끼리 몰래 동의를 받든 동의를 받지 않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수가 있잖아요. 10명, 20명. 대화자 사이에서 녹음하는 것도 동의를 받든 받지 않든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서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서 이런 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데 와이프가 부인이 이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그 여성분이 이제 그 남편 차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서 남편과 사귄 여성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함께 있었다, 부인이 그 차에. 같이 있었는데 녹음을 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 이해가 아주 쏙쏙 되네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끼리의 그렇죠. 녹음은 불법이 대화 아니다. 당사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류준열, 요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것도 대화 당사자긴 해요. 이 조희련이, 류준열이 번호표 유지태랑 같이 있을 때 요걸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불법처럼 보이냐면 분명히 처음에 유지태가 비밀보장을 요구했잖아요. 전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은 알아서 잘 유지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럼 이거 근데 이렇게 녹음하면 일종의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합의가 돼 있다라고 하면 너와 나의 대화 사이에 녹음을 하지 말자, 계약을 했다든지 합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녹음 자체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불법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둘 사이에 이제 계약 관계가 있었다. 근데 그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류준열이 녹음한 그것이 유지태를 잡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 그죠. 여기 사건에서만, 여기 영화 속에서만 그러는 게 실생활에서도 그 증거를 수집할 때 대화하는 당사자끼리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브로커 정말 뭐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이 전화 상담은 거의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물론 주문 잘못 내서 내 돈 날리면 화가 나겠죠. 생돈인데 그럼 뭐 어떤 고객이 욕을 해요. 정말. 근데 욕설이 너무 심하던데 이렇게 욕설도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야, 이 미친 내가 팔렸지 언제 살았어? 브로커 너하고 매수도 구분 못하냐 이 내 돈 어떡할 거야? 어? 내 돈 어떡할 거냐고? 야, 여보세요? 보통 욕설을 하면 이제 모욕죄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모욕죄하면 모욕하면 욕설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욕죄라는 것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람을 모욕한다면 사람에게 욕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공연이가 들어갑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공연성을 말하는데 공연성이라는 것은 전파 가능성, 곧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걸 공연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대화 당사자끼리는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건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전파 가능성, 인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공연이라는 게 너 왜 일부러 이게 아니라 전파되는 예. 마치 연극 공연처럼 노래 공연처럼 그렇게 전파될 가능성이니까 그럴 불특정 때 또는 다수인이 공연성. 인식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욕한 거는 무죄지만 요거 유죄일 것 같아요. 누구냐면 정만식. 이 조일현의 상사, 류준열의 상사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여의도의 증권사에 같이 근무하잖아요. 여기도 뭐 거의 기자 세계 이상으로 이 상하 상명 그 하복이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상명 하복이라고 너무 일할 때 사무실에서도 너무 야, 복분자. 요건 옆에 사람 다 들었으니까 공연성 있으니까 유죄죠. 예, 당연히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모욕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장면처럼이나 회식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또 사무실 공간에서 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욕을 한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욕을 한다든지 하는 건 다 모욕죄가 해당됩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수사기관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모욕죄를 저지르고 있나 따라다니지 않고 고소를 해야 처벌되잖아요. 고소를 해야지만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데 이건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여가지고 고소가 취하가 돼버리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 재판 단계에서 고소 취하되면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지만 고소가 취하돼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느 부하가 어느 후배가 선배를 뭐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은 설사 했다가도 중간에 이거를 취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터넷상에 연예인들 뭐 인스타라든지 뭐 하는데 댓글 달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다 모욕죄가 됩니다. 명예를 훼손. 또 여러 사람이 보니까. 명예훼손하는 내용 같은 경우를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사에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건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겠다. 특히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이 됩니다. 그쵸. 합의해주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벌을 하겠다. 절대 합의가 없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그래서 요즘 연예가에서 정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아니 우리 류준열이가 선배한테 욕먹어, 고객한테 욕먹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그러면 안 되지만 번호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첫 번째 거래를 합니다. 그게 스프레드 주문이라고 이제 영화상에 나오는데 우리 이철호 변호사 뭘 여쭤봐도 잘하시니까 스프레드 뭡니까? 저도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경우를 해봤는데 이게 아마 스프레드가 그 선물 옵션에 나온 내용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스프레드 하면은 외환이나 증권에서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 차이에 그 가격 차이에 대한 거래인 걸 알고 있는데 영화 내용에서도 10배 낮게 주문을 내니까 그 유준열이 직접 사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매도 가격 차이의 그 거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뭐 실제로는 선물에서 3월물, 6월물 있으면 이 3월물, 6월물 가격 차이로 인해서 내가 살 거냐, 팔 거냐, 이제 앞으로 전망, 3개월 뒤 전망치를 보고 하는 거라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영화에서는 되게 쉽게 했더라고요. 이게 이 또 돈 영화의 장점인데 그냥 너무 낮게 막 팔겠다고 하니까
하고 얼른 사는 요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스프레드 거래라기보다는 이 다른 증권사 대리, 이 김 대리가 번호표한테 그도 돈을 받고 일부러 실수를 하는 거죠. 그냥 낮게 판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낮게 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고 그런데 현실은 있더라고요. 2010년에 미래에셋의 이 한 주식 브로커가 미국 그 선물 외화 달러화 선물을 사는데 무려 100배의 그 어떤 높은 금액을 적어서 산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회사에 120억 원이나 무려 손을 끼쳤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네, 다행히 미래에셋이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거 실수였어. 진짜 실수였어. 그래서 대부분 그 계약이 1,500 계약이나 체결이 됐었는데 15,000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려줬대요. 그래 내리 실수였어. 근데 몇몇 사람은 이게 큰 돈 벌기에니까 버틴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이 다 소송을 냈고 결국은 다 또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용어 정리가 좀 됐으니까 좀 더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죠.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실수인 것처럼 고의로 주문 잘못 낸 그 김대리. 이거 회사에 큰 손에 끼쳤으니까 이게 경위서 쓰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위법이죠? 당연히 이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는데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해가지고 자기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든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회사, 그 업무 처리하는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죄라고 말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김 대리가 자기 업무를 하잖아요. 네. 사고팔건 업무를 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돼가지고 싼 가격으로 내놔가지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서 또 자기 또는 번호표 일당에게 이익을 취하게끔 하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대리만 업무상 배임죄가 되냐? 그게 아니라 번호표 일당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스프레드 거래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몇십억, 몇백억이 되잖아요. 아마 이런 거래를 잘못하면은 회사가 도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돼서 굉장히 크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되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 이상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런 걸로 잘못 거래해서 직원이 잘못 거래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김대리만 처벌돼요? 아니면 요걸 지시한 번호표 지시했잖아요. 지시한 게 이제 입증되면 이제 교사범으로 또는 이제 공모가 있었으면 공범으로 해서 같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은 이 류준열과 사냥개 한지철이 만날 때마다 뭔가 영화에 이제 긴장감이 흐르는데 이렇게 서로 긴장감 흐르다가 말로만 안 하죠. 드디어 이제 막 몸으로 부딪힙니다. 조일현이 이 류준열을 팍 벽으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류준열도 확 한지철을 조우진을 밀어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도 뭔가 서로 이렇게 때렸으니까 뭔가 죄가 될 것 같고 또 영화에서 보면 이 싸우는 두 남자가 또 있어요. 이 바로 류준열과 류준열의 동기지만 나이가 어린 그 전우성 씨랑도 또 막 치고받고 막 싸워요. 요거 좀 묶어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쌍방 폭행에 대한 얘기인데 그 유준열 씨가 조우진 씨를 밀치는 것은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고 조우진 씨가 뭐 유준열 씨를 밀친다든지 전우성 씨가 유준열 씨를 밀친다든지 또 유준열 씨가 전우성 씨를 밀친다든지 하는 건 다 쌍방 폭행이어서 우리는 이제 흔히 이걸 쌍피 사건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쌍피. 쌍방이 피의자인 사건, 폭행의 가해자이면서 폭행의 피해자인, 쌍방이 피의자인 사건을 쌍피 사건이라고 보통 말해서 그 상담을 오면 나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때렸다. 난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건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폭행 사건, 쌍방이 폭행 사건인데 양쪽 모두 처벌됩니다. 한 사람은 A는 10대를 때리고 B는 7대를 때렸으니까 10대에서 7대를 빼고 3대만 처벌하냐? 그러진 않고 10대 때린 사람은 10대 때린 만큼의 처벌을 받고 7대 때린 사람은 7대 때린 만큼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에서는 A가 B에게 받을 게 1억이 있고 B가 A에게 받을 게 7천만 원 있으면
상계라고 3천만 원만 그쵸. 받잖아요. 근데 형사 사건에서는 이런 상계 처리가 안 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벌을 받고 각자 알아서 처벌이 됩니다. 근데 보통 폭행 사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쌍방이 폭행 사건인 경우에서는 서로 합의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나도 끝까지 처벌받고 너도 끝까지 처벌받아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10 빼기 7은 3이 아니다. 폭행은 상계가 안 된다. 자, 이제 어느새 영화의 막바지입니다. 이 한지철이 사실 그동안은 혼자서 막 그렇게 사냥개처럼 혼자 쫓아다녔는데 이제 한지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담반, 번호표 찾겠다고 전담반이 꾸려져요. 아니 이게 전담반도 생기고 뭐 수사 규모도 커져서 그런지 갑자기 막 어디 막 외국 영화처럼 막 저기서 류준열하고 번호표하고 만나는데 막 바깥에서 막 차 대고 막 감청하고 이래요. 아무리 뭐 전담반이고 특별반이고 뭐 하더라도 이런 감청 이거 불법 아닌가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옆에 제3자잖아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유준열 씨와 번호표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유준열 씨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제3자가 듣는 거잖아요. 그 한지철 검사요. 그렇죠. 한지철 검사에게랑 다른 수사팀이 그 유준열 씨 옷 안에 넣어가지고 감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 영장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여기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그 범죄 인정 사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이 돼요? 사전에 영장을 받는다든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영장을 그렇죠. 안 받고 한 게 네. 아닌가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딱 막 번호표가 버티니까 류준열이 딱 녹음 파일을 꺼내죠. 류준열은 당사자니까 이건 합법. 그래서 이 긴급 체포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뭐 저도 그놈을 잡고 싶다. 번호표 잡히기를 바라긴 했지만 그래도 또 엄밀히 보면 어떤 한 사람이잖아요. 국민이에요.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체포해도 되는 겁니까? 그 내용상은 이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니까 영장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그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가장 일반적인 건데 그 내용을 봐보면은 여기 영화 내용에서는 영장이 없어요. 근데 이건 보통 보니까 긴급 체포인 것 같은데 긴급 체포에 의해서 적법한 체포인 것 같아요. 긴급 체포라는 것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이 없을 때 긴급하게 하는 게 이제 긴급 체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번호표 같은 경우가 조건이 아주 딱 맞네요. 자본시장법도 위반되고 또 거기에다가 살인 교사 또 살인죄 공동정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고 지하철역이니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분명히 있고 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적법해 보입니다. 자, 영화 돈. 무엇을 얘기하는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에는 사람의 욕망이 표현돼 있는데 그 지금 내용 같은 경우 보면은 유지태 씨는 돈이 많아요. 근데 재미삼아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많은 돈을 벌기에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저 이제 그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돈은 최고의 종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 같은 경우가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반드시 사람의 행복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주변에서 보면은 돈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돈에 속박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
주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부리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돈을 모시고 살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재로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속 법률에서도 얘기 나눴는데 영화 돈에서 류준열 씨가 주문을 거꾸로 내 고객에게 크게 욕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배우, 바로 황정민 씨였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 미친 내가 팔렸지 언제 살았어? 영화 아수라를 함께했던 제작사와의 의리로 흔쾌히 목소리 출연을 했던 건데요. 연기가 어찌나 좋았던지 예고편에도 나옵니다. 주식 브로커 조일현의 고단한 일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말이죠. 이미 보셨더라도 배우 황정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 번 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고편을 즐기는 새로운 즐거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새로운 즐거움 안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